BTV를 사랑해주시는 파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리동신의 파야킴! 아유, 천하제일 영화대, 오늘은 한국영화편입니다. 네, 바로 지난번 회차에서는 저희가 21세기 최고의 외국 영화를 꼽아봤고요. 네. 바로 거기에 이어서 이제 한국 영화편을 저희가 아마도 여러분들 다 기억에 생생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들이 지난번에 비해서 한국 영화니까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고르는 재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 그런 회차입니다. 네, 64개의 영화들을 선정한 배경이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2000년 이후로 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영화도 똑같은 그런 시간 제한을 두었고요. 다만 한국 영화에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별점 5개 만점을 준 영화가 12편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4.5, 그러니까 거의 만점인 영화죠. 네. 4.5인 영화가 모두 26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 4개를 준 영화가 모두 70편이 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또 고심해서 어젯밤 골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다시 26편 해서 64편을 만들었죠, 후보들을. 아, 저희가 모르는 예선전이 있었군요. 꼭 별점 순으로 가는 건 또 아니에요. 약간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오늘 하고 나서 제가 별점 또 고칠 수도 있겠죠. 자, 오늘도 그러면 스피디하게 64강 첫 번째 라운드 주세요. 네, 30살과 청소년의 사랑, 사랑니 대 나 다시 돌아갈래. 네, 박하사탕입니다. 박하사탕. 사랑니 의외로 많이 안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김정은 씨의 최고작이기도 하고, 정지우 감독이 또 좋은 영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네. 사랑니를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사랑 영화인데 굉장히 모던한 영화이기도 하면서 멋진 영화고요. 박하사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저 영화 개봉한 게 2000년 1월 1일 날 개봉했어요. 그 당시에도 박하사탕을 보면서 이 영화가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희망을 이렇게 열어젖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왜냐하면 개봉 자체가 2000년 1월 1일이니까 밀레니엄. 그런 두 작품이네요. 네. 두 영화 중에 제 선택은 박하사탕입니다. 네, 박하사탕 진출. 벌써 나왔어요. 네. 충무로의 기념비적인 네. 오락 영화였죠. 괴물 대 홍상수 감독의 자유언덕. 네,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들이 이제 다작을 하니까 오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괴물이라는 영화는 한때 한국 영화에서 그 흥행 순위로 전체 1위였었지 않습니까? 네, 막 네. 1,300만 정도 되나요? 그렇죠. 1,300만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봉준호 감독이 정말 굉장한 게 예술 영화계에서만 인정받는 감독이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괴물이 갖고 있는 굉장한 부분들, 대중성과 어떤 예술성을 함께 잡은 그런 네.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자유언덕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모던한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리얼리티에서 많이 탈피해서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 자유언덕입니다. 이 두 영화 중에 제 선택은 괴물입니다. 네, 괴물 진출. 류승환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죠. 네. 죽거나 혹은 납히거나 대 멋진 하루라고 하는. 둘 다 참 대조적이면서 네. 참 멋진 영화들인데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는 한국 영화에서 어떤 한 뛰어난 재능이 탄생하는 기념비적인 순간 중에 하나예요. 유형제. 네. 배우도 그랬었고, 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승환 감독도 그런데, 저 영화는 정말 노작이에요. 어렵게 만든 거거든요. 서로 다른 어떤 4개의 단편을 연결해서 사실상 장편을 만드는 건데, 지금 보면 그 당시로서 20대 중후반쯤에 신진 감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베스트에 가까운 그런 노력들이 담겨 있고, 또 반짝반짝하기도 한 작품이고요. 멋진 하루는 한국 영화에서 돈 문제를 이렇게까지 350만 원이 뭐라고. 글쎄 말이에요.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이죠. 네. 큰 돈이지만 어쨌건 그 속에서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벌이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멋진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전도연 씨가 일단 뛰어나고요. 또 이 영화에서의 하정우는 사실은 약간 얄미운 사람이고 좀 이상한 사람인데, 하정우 씨가 연기해서 굉장히 정감 넘치면서 독특한 캐릭터가 됐어요. 하정우 씨의 최고 연기 중에 하나가 아마 멋진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둘 중에서는 저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고르겠습니다. 두 거장 배우의 브로맨스를 보여주는 라디오 스타 대 올드보이죠. 뭐 기생충 이전엔 올드보이 아니겠습니까? 라디오 스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박종훈 씨, 그 다음에 안성기 씨 하면 떠오르는 어떤 한국 영화의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라디오 스타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데, 이 두 배우를 캐스팅함으로써 두 배우가 갖고 왔던 그 역사까지 같이 영화 속에 끌고 들어온 케이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20자평을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뭐 쉽다, 좋다, 깊다, 관객의 마음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라디오 스타가 쉬워서 만만하게 보기 쉬운 영화처럼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잘 만든 그런 대중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올드보이는 기생충과 함께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한국 영화일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저도 외국 관객들을 만나거나 이제 외국의 영화과 학생들을 만나거나 해서 대화할 기회가 많았는데, 얘기하다 보면 다 올드보이 얘기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한국 영화의 대명사 같은 그런 작품이었었죠. 이 두 작품 중에서 올드보이를 고르겠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만추 네. 대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
한국 영화계에 원래 전설적인 만추라는 오리지널 영화가 있었죠. 이만희 감독의 만추인데 지금은 그게 실전되어서 사실상 그 영화를 지금 현재 관객들은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 영화계의 정통성을 끌고 오면서도 또 그걸 미국의 시애틀로 바꿔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세련되게 이렇게 리메이크한 그런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뭐 영화 안팎으로도 화제가 됐죠. 이 작품에서 만나서 탕웨이 씨랑 또 결혼을 하게 된. 네, 감독님이 또 커플이 되게 네. 됐으니까. 공동경비구역 JSA는 이 영화가 나와서 제 기억으로는 웰메이드 영화라는 말이 생겼어요. 저널리즘에서 이제 한국 영화가 뛰어난 작품이 나오면 그 이후로 한동안 다 웰메이드 영화라는 말을 표현을 쓰게 됐는데 그런 표현을 처음 가져가서 제대로 쓰게 만들 정도로 영화를 너무 잘 만든 거죠. 근데 이 작품이 없었으면 오늘날 박찬욱 감독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두 작품이 실패했었으니까 망해서. 흥행적으로 볼 때 네네네. 그런 면에서 두 작품이 어떤 쟁쟁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오늘은 만추를 고르겠습니다. 네, 박찬욱 감독의 박쥐. 박쥐는 뭐 너무 재밌는 영화예요, 저한테. 또 박찬욱 감독의 사실상 최고작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송강호 씨의 최고작도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김옥빈 씨 연기도 기가 막히거든요, 이 영화에서. 지슬은 제주도 4.3을 다룬 얘기입니다. 영화 자체가 어떤 느낌을 주냐면 그 자체로 거대한 제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고 나면 굉장히 숙연해지기도 하고 네. 그 자체로 굉장히 독창적인 작품으로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두 작품인데 그래도 제 마음은 박쥐를 고를 것 같습니다. 아가씨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국제적으로 이 작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명성이 굉장히 큰 작품이 되었고요. 또 많은 수상 실적들이 있고 또 당연히 그 극중에 등장했던 두 명의 그 여성 배우들이 보여주었던 뛰어난 활약이 있었던 그런 작품이죠. 해변의 여인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 하나의 변곡점을 이루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 이전에 날이 섰고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주인공들을 매섭게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톤에서 해변의 여인에 이르러서 훨씬 더 원숙한 느낌이 들면서 어떤 연민이라든지 혹은 시스터후드라든지 이런 것이 영화 속에 개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자체로 굉장히 인상적인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작품 중에서 저의 선택은 해변의 여인입니다. 마케팅에 실패해서 좀 아쉽게 묻혔다고 하는 그런 비운의 SF 영화. 뭐 그런 시각도 있죠. 지구를 지켜라 대, 네. 요거는 또 칸 영화제. 맞아요. 최초로. 네, 진출 자체는 춘향전이 처음인데 지금은 이제 한국 영화에서 워낙 거대한 상들을 받았잖아요. 기생충이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올드보이가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덜 기억하긴 하는데 당시로서는 정말 센세이션이었죠. 네, 어마어마한 그런 한국 영화의 계가였었고요. 임권택 감독의 21세기 작품으로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죠. 지구를 지켜라 취하선 중에서 제 선택은 지구를 지켜라입니다. 네,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데뷔작이 만들어낸 몇몇 순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를 지켜라의 장준환 감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 네. 플란다스의 개들 그때 그 사람들 되게 미스테리한 얘기죠. 플란다스에게는 사실은 봉준호 감독이 흥행에 실패한 거의 유일한 작품일 거예요. 그 당시엔 크게 빛을 보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시 보더라도 이 영화는 봉준호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정말 반짝반짝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코미디 영화고요. 그때 그 사람들은 한국의 정치 영화의 거의 최고봉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산의 부장들도 재밌잖아요. 네. 근데 그런 비슷한 시기에 11.6을 다룬 작품으로 그때 그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임상수 감독의 최고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작품 중에서 저의 선택은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나왔습니다. 네. 그 모든 의미에서 무시무시한 곡성 대 네. 뭔가 아이들의 섬세한 내면을 잘 네. 그렸던 우리들입니다. 사실 우리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윤가은 감독의 영화를 항상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 약간 독립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의 세계에 굉장히 집중해서 풀어내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고지에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정말 섬세하고 정말 어린 배우들의 연기를 최상으로 끌어내는 그런 훌륭한 디렉팅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르라면 곡성을 고를 것 같아요. 우리들 아쉽네요. 네. 우리들 보고 진짜 애들한테 애들 보고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요.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어떤 치열한 네. 전쟁을 치른다는 얘기니까. 예. 전도연 배우의 풋풋한 모습 담겨있는 인어공주와 왕의 남자. 네. 인어공주 아마 잘 모르시지 않을까 의외로. 그런데 박흥식 감독 저는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랑의 말순씨 그리고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작품도 참 좋죠. 근데 박흥식 감독의 좋은 작품 중에서 특히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인어공주고요. 이 영화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랑에 대한 굉장히 고운 예쁜 판타지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 이면에 아주 스디쓴 어떤 현실에 그런 어떤 풍경들이 들어가 있기도 해서 굉장히 슬픈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남자는 뭐라고 할까요? 영화의 힘만으로 정말 천만을
무서운 속도로 돌파했던 네, 그때 붐이었죠. 당시 좀 굉장했다는 생각이 네. 들고 이준기 씨가 또 이 영화로 스타가 되기도 했었고 완전. 왕의 남자를 통해서 이준익 감독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었던 그런 뛰어난 사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편 중에 제 선택은 인어공주입니다. 이창동 감독님의 시대 네. 남매의 여름밤입니다. 네, 남매의 여름밤 아마 기억 생생하실 텐데 제가 본 작년 최고의 한국 영화 남매의 여름밤입니다. 윤단비 감독의 영화인데요. 네,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엄청 젊은 신인 감독님. 네네, 굉장히 이제 미래가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작품인데 남의 여름밤 보다 보면 우리가 다 어린 시절에 어떤 그 한 계절에 어떤 겪었던 특별한 일들 이런 거 기억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고스란히 담긴 것 같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멋진 영화였었고요. 감독의 재능과 좋은 연기가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국제적으로도 이창동 감독의 최고작으로 보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도 정말 훌륭한 작품이죠. 이 두 작품을 비교한다면 저는 시를 고르겠습니다. 시 진출. 시진출하니까 시진핑 동생 같다. 최악의 하루 대 네. 와이키키 브라더스. 네. 최악의 하루 저 포스터 너무 좋아해요. 저 풍선껌 불고 있는 아유. 저 이미지 굉장히. 한예리 배우가 거의 1인 3역에 가깝게 세 남자를 차례대로 만나면서 벌이는 어떤 하루 동안의 일들을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보여주는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아주 뭉클한 또 후반부에 가면 아주 신비롭기도 한 그런 독특하고도 멋진 작품이고요.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뭐라고 할까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처연해진다라고 느끼는 거의 뭐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 중에 한 편이 와이키키 브라더스고요. 제가 잘 알고 많이 이야기를 했던 외국의 한국 영화 전문가인 미국 교수가 있었는데 모든 한국 영화 중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바로 와이키키 브라더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한국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런 백인 교수의 마음도 완벽하게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보편성이 있는 힘 있는 영화가 와이키키 브라더스죠. 두 편 중에 한 편을 고른다면 저는 와이키키 브라더스입니다. 네, 임술래 감독님의 와이키키 브라더스 진출. 파수꾼이 네. 박정민 배우님 데뷔작이더라고요. 요즘 충무로에서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재훈 씨도 이 영화로 스타가 됐으니까 맞아요. 파수꾼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지금 그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나오게 된 그런 작품이 되기도 했고요. 네. 파수꾼을 보면 약간 어긋난 부분 같은 것들도 솔직히 눈으로는 발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갖고 있는 이 감정적인 파고가 너무 강력해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누구나 다 아주 깊은 감정 같은 걸 느끼게 되는 정말 뛰어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주는 이제 박찬욱 감독인데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의 두 번째 영화입니다. 첫 번째 영화가 질투는 나임인데 그 영화도 참 좋거든요. 이 파주라는 영화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굉장히 어려운 어떤 감정이나 순간들을 사실은 이야기로 만든 것인데 박찬욱 감독만의 어떤 뛰어난 디렉팅으로 만들어내는 순간들이 있고요. 두 편 중에 한 편을 굳이 고른다면 파수꾼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아시는 영화 두 편이 네. 나왔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영화 두 편이 붙었네요. 첫 번째는 살인의 추억인데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얼마나 뛰어난 감독인지 우리가 눈을 비비고 알게 만들었던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영화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평론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정도의 공인받은 사실상 벌써 고전이 된 작품이고요. 타짜는 한국 영화를 제가 극장에서 보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가 있나라고 느낀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일 거고 얼마 전에 제가 007 카지노 로얄을 다시 봤거든요. 네네. 카지노에서 홀덤 포커라는 그 포커 게임을 하는 영화인데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가서 최동훈 감독한테 좀 배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도박 장면인데 그 쫄깃쫄깃함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카지노 로얄도 재밌지만 그럴 정도로 이 타짜의 도박 장면들은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죠. 두 편 중에서 타짜가 너무 운이 없죠. 대진운이 참 안 좋아요. 살인의 추억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살인의 추억 승입니다. 돼지 왕이 그 애니메이션인데 청소년 관람물 같더라고요. 그렇죠. 영화 보다 보면 이렇게까지 어두운 영화, 애니메이션 그 영화를 통틀어서 한국 영화에 별로 없고요. 연상호 감독의 저는 애니메이션들을 그 영화보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연상호 감독의 최고봉은 현재까지 돼지의 왕이 아닌가 싶은데 이 영화 보시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됩니다. 중학생 얘기이긴 하지만 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인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작품이 차지하고 있는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 가지 이야기가 앞뒤로 붙어 있는데 서로 다르면서 약간 비슷하기도 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면은 이제 눈이 내리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정말로 서설같이 느껴지는 그런 멋진 작품이죠. 돼지의 왕과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중에서 제 선택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입니다. 똥파리 그리고 행복인데요. 이 똥파리한 영화 양익준 감독님이 사제를 털어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영화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양익준 감독이 무서워질 정도인데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스윗하신데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사람하고 눈 좀 마주치기 싫을 정도로 영화 안에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를 매설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고요. 행복은 뭐라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이제 허진호 감독이 만든 걸출한 두 편의 영화가 있잖아요. 8월의 네.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네. 이 두 작품 때문에 거의 얘기되지 않는 게 행복이거든요. 근데 저는 감추어진 보석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 배우에서 뭐라고 할까요? 사랑해서 우리가 안 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지독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잘 만들어낸, 마음이 좀 약간 지금 두 작품 중에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제 선택은 행복입니다. 행복. 한국 영화 최고 감독님 두 분이죠. 나홍진 감독의 첫 작품이 추격자인데 지금은 한국 영화에서 스릴러가 너무 많잖아요. 추격자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 영화계에서 장르적인 컴플렉스가 스릴러에 대해서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추격자가 나와서 일순간 장르에 대한 어떤 느낌이 바뀌어버린, 그럴 정도로 힘이 넘치는 그런 지독한 작품이었었고요. 또 나홍진이라는 재능을 알리게 된 그런 작품이죠. 김민석 배우도 그렇죠. 더더욱이. 그렇죠. 예. 네. 오키의 영화의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홍상수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홍상수의 수많은 훌륭한 영화들 중에서도 오키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우승 후보네요. 그런 측면에서 추격자도 좋지만 저는 오키 영화를 고를 것 같습니다. 네, 김군대 버닝. 네, 김군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는 5.18에 관한 얘기인데요. 5.18에 관한 영화다 그러면 사실은 보는 사람들도 마음 준비 단단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사적인 어떤 비극도 있었고. 근데 김군이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 자체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어요. 비극이지만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어떤 미스터리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풀었는데, 다큐멘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 이상의 마치 짠 것 같은 그런 굉장한 플롯의 재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우리가 몰랐던 5.18의 하나의 어떤 지점을 향해서 매섭게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 영화이고요. 버닝은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창동 감독님. 상대적으로 이창동 감독의 이전 작품들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약간 폄하되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전의 작품들에 전혀 꿀리지 않는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버닝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그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훌륭한, 특히 또 모던한 이창동 감독의 이전 영화들하고는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계열의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군과 버닝 중에서 제 선택은 버닝일 것 같습니다. 재밌는 영화. 또 재밌는, 누아르 영화. 살인의 추억과 타짜에 이어서 또 네. 선택이 어려운데요. 범죄와의 전쟁은 한국 갱스터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깡패 영화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 한국 갱스터 영화의 최고봉 아닌가? 21세기?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그러면서도 이 최민식 씨와 하정우 씨를 비롯한 이 배우들의 연기들이 너무 뛰어나서, 또 그러면서도 시대를 보아내는 약간의 통찰 같은 것도 이 영화에 담겨 있거든요. 윤종빈 감독의 최고작이기도 하고요. 달콤한 인생은 김지훈 감독의 영화들 중에 재밌고 훌륭한 영화 많잖아요. 김지훈 감독의 최고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병헌이라는 걸출한 배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는 영화가 저는 달콤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김명철 배우님. 넌 나에게 몰감을 줬어. 네. 이 달콤한 인생과 범죄와의 전쟁 중에서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 고민되는데 지금은 범죄와의 전쟁을 고를 것 같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시대 나의 친구 그의 아내입니다. 사실은 친절한 금자씨 처음 봤을 땐 약간 오해도 있었는데 제가 평론가로서 다시 봤을 때 이 영화 진짜 훌륭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을 고쳐먹게 된 그런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의 친구 그의 아내 많이 모르실 텐데 신동일 감독의 영화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방문자란 영화도 굉장히 좋아요. 더 좋은 것은 나의 친구 그의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586이라고 말하는 세대가 있잖아요. 그 세대에 대한 가장 매서운 비판과 자기 반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였군요. 멋진 작품입니다. 네. 재미도 있어요. 두 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 선택은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기생충과 말할 필요 없는 기생충과 네. 이명세 감독님의 M이에요. 이명세 감독의 전성기는 사실은 21세기가 아니고 20세기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고르면서 굉장히 아까운 게 1년 차이로 인정사정 볼 것 없다가 못 들어갔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1999년도. 21세기에 나온 작품이 딱 두 작품이에요. 이명세 감독. 형사, M. 형사도 좋은데 제가 더 좋아하는 건 M이고요. 기생충은 뭐 이제는 설명하면 입 아픈 그런 작품이 됐죠. 한국 영화사에서 너무너무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명성의 측면에서 단 한 편의 작품이 됐고요. M이 좋지만 그래도 기생충은 못 이길 것 같아요. 기생충입니다. 김태형 감독님의 가족의 탄생 대 홍상수 감독님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가족의 탄생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썼는데, 가족 영화 얘기할 때마다 계속 호출돼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전범이 될 만한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굉장히 깊은 그런 멋진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홍상수 감독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제일 슬픈 영화. 어떤 장면을 보면 영화가 너무 처연해요. 두 편 중에서 지금 제 선택은 가족의 탄생입니다. 이창동 감독님의 최고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량과
미송당무. 이경미 감독 영화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비밀은 없다보다 미송당무를 훨씬 더 좋아하고요. 미송당무를 처음 데뷔작으로 봤을 때 와, 이 개그 감각, 이 코미디 감각, 이 유머 감각은 진짜 안드로메다에서 왔구나라고 싶어서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었고요. 미송당무의 주인공 이름까지 지금도 기억이 나. 양미숙인데 공효진 씨 하면 생각나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미송당무거든요. 미송당무는 배우나 혹은 감독의 처음 출연하는 순간이나 저한테는 정말 신선한 그런 충격이었었고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러나 미량을 이길 수는 없겠죠. 네, 또 대진영이 안 좋았어요. 정치범에 대한 얘기죠. 송환과 삼거리 극장. 송환은 다큐멘터리인데 12년을 찍은 다큐멘터리입니다. 한국 다큐멘터리계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김동원 감독님의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비전향 장기수들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전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 한국 정부가 돌려보냈거든요. 그 일을 12년간에 걸쳐서 찍게 된 거죠. 네, 저한테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가장 빛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송환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훌륭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고요. 삼거리 극장은 한국 영화가 가장 못 다루는 장르 중에 하나가 뮤지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거리 극장 있잖아.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독특한 작품이고 약간 똘끼도 있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김꽃비 씨가 또 워낙 멋있기도 하고 네. 또 이 전계수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정말 독특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게 뭐야 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 한국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송환과 삼거리 극장 두 작품 중에서 저의 선택은 송환입니다. 홍상수 감독님의 극장전대 최고의 공포영화 중 하나라고 보고 싶어요. 네. 소름입니다. 극장전은 영화 안과 영화 바깥의 어떤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대치시켜서 홍상수 감독이 그렇게 비교하는 구조로 영화들을 많이 만든다고 지난번에 제가 홍상수 특집 때 말씀드렸었죠. 네. 극장전도 그렇고 극장전의 마지막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주인공이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해내야 된다고 필사적으로 되뇌이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홍상수 감독 영화 전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소름이란 작품은 사실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굉장히 재능이 뛰어났던 장진영 배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김명민 배우가 텔레비전 쪽에서 완전히 이 명민좌라고 불리기 이전에 그런 영화를 찍은 작품인데 두 사람 연기가 굉장히 좋고요. 소름이 또 윤종찬 감독의 데뷔작인데 윤종찬 감독의 최고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작품이기도 한 아주 뛰어난 공포영화죠. 극장전과 소름 중에서 제가 더 좋아하는 작품은 소름입니다. 아까 또 허진호 감독님의 최고작이라 하셨던 봄날은 간다대 네네. 반치광입니다. 반치광 너무 사랑하는 작품이고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송강호 씨의 필모그래피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반치광이에요. 첫 단독 주연 작품이었었고요, 이게. 아, 그래요?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레슬링 장면들을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송강호 씨의 어떤 최고의 코믹한 유머러스한 버전으로 바꿔서 만드는 굉장히 사랑스러워서 김지훈 감독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감독님 반치광 같은 영화 한 번 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 정도로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봄날은 간다는 한국 멜로 영화 21세기 최고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두 영화를 비교하게 되는데 보통은 8월의 크리스마스를 더 좋아하세요.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보다도 봄날은 간다를 더 좋아하고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두 배우, 이 영화를 만든 허진호 감독, 세 사람을 통틀어서 그들 각자의 필모그래피에 최고의 순간이 봄날은 간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봄날은 간다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네요. 네. 면정학이네요. 황해대 네. 밤섬 해적단. 이제 좀 친숙하네요. 그러니까요. 면정학이라는 잊을 수 없는 정말 악당 중에 악당, 악 중에 악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이 영화에서 또 배우 한 명이 이렇게까지 고생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정우 씨가 고생하죠. 황해를 보면서 정말 징글징글하다고 생각했고요. 나홍진 감독이 그만큼 뛰어난 작품입니다. 밤섬 해적단 서울 불바다 아마 많이 안 보셨을 텐데 다큐멘터리고요. 밤섬 해적단이라는 인디 뮤지션들 얘기예요. 음악 영화인데 이들이 한국 사회의 어떤 금기시되는 것을 계속 돌파해 나가는 방식으로 음악을 하는데 그러다가 실제로 국가보안법에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는 얘기예요.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의 극단을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사색적이기도 합니다. 정반대 측면에서. 황해와 밤섬 해적단 서울 불바다 중에서 그래도 선택은 황해로 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을 또 잘 아시는 파이언 여러분들이라면 마더가 또 웃음을 하는 거를 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로 예를 들어서 기생충 너무 훌륭한 작품인데 기생충보다도 더 좋아하니까 얼마나 제가 좋아하겠어요. 빈집은 김기덕 감독의 최고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해외 영화제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마더와 빈집 중에서 빈집도 괜찮지만 그래도 마더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더 진출. 정두웅 무술 감독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짝패랑 네. 북촌마냥.
솔직히 짝패를 정색하고 보면 정동 감독 연기가 좀 이상하긴 해요. 살짝 어색하죠. 프로 배우가 아니니까. 네. 근데 이 영화는 연기보다도 그 액션 같은 것의 어떤 실감 이런 게 더 중요한 작품이고. 기보이랑 싸울 때 보면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에요. 희생했어요. 또 유승환 감독도 일단 연기를 너무 잘하고요. 네네. 또 실제로 무술도 잘하고 그래서 짝패는 정말 순도 높은 액션 영화고요. 못 보신 분들한테 한번 이 영화를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북촌 방향은 이것도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평론가들 중에 홍상수 감독의 최고작을 북촌 방향으로 뽑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정도로 뛰어난 작품이고요. 오키 영화, 북촌 방향 이렇게 이어지는 순간이 홍상수의 필모그래피의 정점이 아니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작품 중에서 북촌 방향을 고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죠. 네. 경계도시 2 대 한여름의 판타지야.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송두율 교수가 이제 경계인이라는 그런 어떤 용어로 많이 설명되던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극심한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다른 생각을 노출시키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죠. 송두율 교수가 한국에 와서 벌어졌던 일들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영화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들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그 속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여름의 판타지아는 제목에 들어가는 저 두 단어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작품이에요. 우연히 여름에 만나서. 한여름 하면 느껴지는 그 느슨하면서도 평화로움 같은 게 있잖아요. 판타지아라는 말이 주는 어떤 굉장히 우리가 설레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이 영화에 다 들어있고요. 생각해 볼수록 그 영화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멋지게 느껴지는 그러면서도 아주 모던한 작품입니다. 경계도시2와 한여름의 판타지아 중에서 제 선택은 한여름의 판타지아입니다. 또 화제가 되었었던 독립영화 벌새고요. 박찬욱 감독님의 복수는 나의 것. 벌새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김보라라는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그런 감독을 만나게 됐죠. 극 중에 주연 배우였던 게 박지우 씨도 은희? 네, 한 10대 중반의 나이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벌새는 1990년대 중반쯤의 한국, 특히 이제 서울의 어떤 풍경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수는 나의 것은 뭐라고 할까요? 무시무시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70년대 일본 영화가 있어요. 네. 이마무라 쇼헤이가 만들었던 그 작품도 걸작이거든요. 이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은 더군다나 이 공동경비구역 JSA 다음에 나왔어요. 가장 이 박찬욱 감독이 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그 다음으로 선택한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파격적인 영화였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복수는 나의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이 영화를 실패작 가깝게 취급을 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복수는 나의 것에 대해서 진가를 서서히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당시부터 이 영화를 너무 좋아했던 저 입장에서는 거봐 이런 마음이 살짝 우쭐감이 들기도 하는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작품 중에서 저의 선택은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네, 3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 괴물대 바카스탕. 역시 이제 32강이 되니까 진짜 쟁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괴물이 한국 영화계에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어떤 그런 위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박하사탕입니다. 네, 바카스탕 진출. 죽거나 나쁘거나 올드보이. 이것도 어려운데요. 올드보이는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 가장 젊은 영화예요. 가장 에너지가 넘친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올드보이를 고르겠습니다. 만추 대 박쥐. 다 어려워요. 만추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래도 박쥐를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대 해변의 여인. 이거 진짜 아깝네요. 네. 지구를 지켜라는 21세기의 데뷔작을 낸 가장 빛나는 순간, 한 두어 순간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하나는 네. 추격자? 그래도 제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해변의 여인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 대 곡성. 그때 그 사람들도 저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임상수 감독 훌륭한 영화들 굉장히 많고 네네. 그 중에서도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톤과 이 영화의 온도는 임상수 감독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느낌도 있는데요. 그래도 곡성을 고를 것 같네요. 인어공주 대 시. 많은 분들이 시를 훨씬 더 좋아하실 텐데 인어공주도 사실은 너무 아까운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덜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고 진가를 덜 드러났다고 생각해서 더 제 마음이 가 있는데 그래도 인어공주를 고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시입니다. 네, 인어공주도 꼭 챙겨보시고요. 네. 파수꾼 대 와이키키 브라더스. 파수꾼이 한국 독립영화계에 미친 거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거대한. 많은, 예를 들면 심지어는 영화를 프로모션하는 방식까지 더군다나 이제 많은 뛰어난 배우들을 또 산파 역할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영화 중에서 저는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그 처연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고르겠습니다. 좀 다른 영화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대진운이
그러니까요. 살인의 추억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한국 영화사에서의 위치가 있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홍상수 후반의 가장 중요한 영화일 것입니다. 제 선택은 살인의 추억입니다. 행복을 또 황정민 배우님께서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행복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네.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이 파이아키아에서. 네. 행복과 오키의 영화인데 역시 아까 인어공주랑 비슷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진가를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훌륭하거든요. 그렇지만 제 선택은 오키 영화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약 올리는 것 같잖아. 자, 범죄의 전쟁 대 버닝 또 색깔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데요. 범죄와의 전쟁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너무 재밌기도 하고 통찰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버닝의 진가를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버닝을 버닝. 선택하겠습니다. 와, 요것도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두 스타 감독하면 박찬욱 감독하고 봉준호 감독일 텐데요. 친절한 금자씨도 정말 뛰어난 영화지만 네, 기생충이 갖고 있는 그 압도적인 양감과 질감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생충입니다. 명쟁직조 진출. 지금 디스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이것도 김태형 감독 대 네. 이창동 감독님. 네. 김태형 감독의 가족의 탄생 배우들 연기가 너무 좋아요. 음. 특히 2부에서 공효진 씨랑 김혜옥 씨 나오는 그 모녀 나올 때 그 연기들 진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량은 한국 영화의 정말 진기한 그런 순간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작품 중에서 제 선택은 미량입니다. 성한대 소름. 네. 하나는 다큐멘터리고 하나는 그 공포 영화인 장르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역시 너무 다른 결로 뛰어난 작품인데 그래도 제 선택은 소름입니다. 아, 야. 이것도 어렵네요. 네, 요것도 뭐 32강이라고 보기 힘든. 네. 봄나는 간다 황해. 역시 완전히 다른 영화인데요. 황해를 보면서 나홍진이라는 감독에 대해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지독함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굉장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봄나는 간다는 말씀드린 대로 멜로 영화로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정말 찬란한 순간이었고요. 네. 봄나는 간다를 고르겠습니다. 아, 근데 또 대준이 안 좋아 보이는 북촌 방향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완전히 답을 다르네. 알아요? 아. 내 마음을 알아? 이러면서 이성간에 사실은 한국의 평론가들을 불러서 어느 거 선택할래 하면 진짜 팽팽할걸요? 북촌 방향 많은 사람이 선택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마더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한여름 판타지야. 한여름 판타지가 너무 사랑스럽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1부와 2부가 서로 이렇게 겹치거나 어긋나면서 만들어내는 굉장히 멋진 순간이 있고 아, 떨어뜨시려고요? 네. 티 났어요. 이게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그러니까요. 약하니까 떠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잖아. 그래도 복수는 나의 것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의 바다 오션. 856강입니다. 올드보이 파카스탄. 박하사탕. 파카스탄. 자, 해변여인 대 박쥐. 아, 이 둘 다 만점이거든요. 너무 고민되는데요. 박쥐. 시대 곡성. 무슨 한 4강전, 8강전 같아요, 느낌이. 제 지금 선택을 아마 많은 분들이 비난하실 것 같은데 제 선택은 곡성입니다. 네. 네, 밑에 쭉 앞으로 댓글에 나올 네, 거예요, 이유는. 영알못 녀석. 네, 영알못 이러면서. 아, 이것도 5점 5점이죠? 살인 그러네요. 대 와이키키 브라더스. 왜 이렇게 붙여주시나 싶네요. 둘 다 제가 만점을 매겼던 작품인데요. 살인의 추억과 와이키키 브라더스 중에 살인의 추억입니다. 버닝 대 오키의 영화. 아, 이것도 참 버닝을 진짜 이 목이 터져라 이 영화의 훌륭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제 선택은 오키 영화입니다. 이야, 이것도 뭐 그 국제 수상으로 아주 화려한 두 영화 아니겠습니까? 16강에서 가장 가장 네, 센. 네. 가장 어려운 선택. 16강에서 브라질과 프랑스가 붙은 느낌이네요. 그래요? 어느 네. 게 브라질이에요? 기생충이 좀 더 브라질스럽지 네. 않을까요? 그러면 네, 그럼 저는 프랑스를 선택하겠습니다. 프랑스 미량입니다. 진출. 기생충이 너무 훌륭하지만 네. 미량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소름 대 봄나는 간다. 네, 이것도 둘 다 만점이네요. 하나는 공포 영화, 하나는 멜로 영화. 봄날은 간다를 선택하겠습니다. 박찬욱 감독 대 봉준호 감독. 이것도 별 둘 다 만점이에요. 고민이 되는데 마더를 고르겠습니다. 8강전은 가장 네. 기억에 남으시는 최고 장면 하나씩 뽑아주시겠습니다. 박하사탕 대 박쥐. 네, 지금부터는 다 별 5개군요. 네. 둘 다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박하상에서 지금 막 떠오르는 장면은 영화의 거의 끝날 부분인데 사실은 시간순으로 보면 영화의 첫 부분이에요. 이 영화가 시간 역순으로 진행되는 그렇죠. 과거 그런 상황을. 작품이니까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청평 근처로 야유회를 가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썸을 타는 이 문소리 씨랑 그다음에 설경구 씨가 이 자갈 그 강변 밭에서 서로 이제 지난밤 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젯밤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문소리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설경구 씨가 누워서 흘리는 맑은 눈물로 이제 영화가 끝나요.
그 부분인데 이 영화가 역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김용호라는 사람이 20년간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를 알거든요. 그 상황에서 맨 처음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꿈이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그 눈물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굉장히 처연한 감정이 있어요. 자기의 인생관에 따라서 그 장면을 해피엔딩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창동 감독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새드 엔딩으로 보이거든요. 나 다시 돌아갈래가 정말 슬픈 대사죠, 사실. 웃긴 대사가 아니에요. 저 장면을 누가 웃기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웃기다고 생각 안 해요. 패러디가 많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뭐 그렇죠. 재밌는 영화를 보시면은 저 설경구 씨는 정말 극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네. 당시에 저걸 영화의 첫 장면으로 찍은 거예요. 실제로 영화의 순서대로 찍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20년을 지나서 맨 마지막에 처연한 심정으로 저렇게 연기하라면 배우가 연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태까지 영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저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나 다시 돌아가려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찐 배우네요. 네, 그런 면에서 설경구 씨의 가장 힘든 순간이면서 멋진 순간이기도 했죠. 박쥐는 뭐 명장면 투성인데요. 맨 역시 마지막에 그 장면 자체가 하나의 단편 영화처럼 느껴져요. 이 두 사랑했던 두 남녀가 싸우는 장면이죠. 이 영화는 이제 전반적인 그 미학적인 계산도 정말 정밀하게 되어 있는데 초반에는 이 영화가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 가면 컨트라스트가 이 이상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는 매달려 있는 그 발에서 신발이 떡 떨어지면서 끝나잖아요. 그럴 정도의 센스와 어떤 그런 부분들은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쥐의 마지막은 사실상 피바다가 보이는 지옥이잖아요. 그 영화 한 마지막 10여 분 정도에 해당하는 그 장면을 통째로 고르고 싶습니다. 예전에 설경구 씨가 저를 만나면 박하사탕 환자라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박하사탕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박쥐를 고를 것 같습니다. 뭔 반전이죠? 네. 게임을 아시네요. 예. 그래야 재밌잖아요. 살인의 추억 대 곡성. 이것도 진짜 살인의 추억도 뭐 명장면 투성이죠. 너무너무 훌륭한 영화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의 엔딩을 사용하는 영화들이 종종 생겼는데 영화 사상 처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를 정면 응시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지키는 그런 법칙을 깬 굉장히 이상한 장면인데 그 장면에 담겨있는 어떤 실제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봉준호 감독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범인에 대한 혹은 영화에 이 사람은 그토록 잡고 싶었던 범인을 그 뒤에 흔적을 뒤늦게 가서 보면서 다양한 감정에 젖는 거잖아요. 영화 내적으로나.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짧은 장면이 주는 송강호의 어떤 앞얼굴 압도적인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곡성의 가장 훌륭한 장면일 텐데 닭 3번 울기 전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지금 자기가 빨리 안 가면 집에서 자기 가족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천우희 씨가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닭 3번 울기 전에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상황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장면이지만 영화적으로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갈까 말까 하고 서로 말로 그걸 말리거나 하는 장면이지 거기서 무슨 특수효과가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장면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제발 좀 가지 좀 마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조마조마하죠. 그러면서 그걸 연출로 그 어떤 순간의 긴장감이나 이런 조마조마함을 극단까지 밀어붙였어요. 더군다나 그 장면의 그런 심정 자체가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곡성의 지금 말한 장면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강 진출작은요. 곡소리 나네요, 진짜. 살인의 추억을 고르겠습니다. 또 페이크를 넣으시네요. 아니요, 제가 곡소리 난다고 얘기해요. 하시길래. 아니요. 네. 미랑 대 오키의 영화. 미량은 예쁘게 찍으려고 한 영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영화들처럼 아주 인상적인 어떤 시각적인 그런 장면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미량의 미학적인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떠오르는 미량 최고의 장면은 유괴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협박 전화를 받게 되고 유괴범이 어떻게 협박하는지는 영화에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전도연 씨의 리액션만 보게 되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처연하겠어요. 더군다나 남편도 없고 세상을 떠난 상황이니까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협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귀찮게 여겼던 이 미량이 왔을 때 자기한테 계속 접근을 했던 송강호를 찾아가서. 네, 카센터에 송강호 씨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카센터 주인인 송강호 씨는 극 중에서 그 장면에서 신나게 혼자서 가라오케를 하고 있어요. 노래를 불러. 너무 답답했어요. 춤추면서 노래하다 보니까 네. 밖에 그녀가 왔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 처음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막 뛰어갔다가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포기하고. 네. 그리고 돌아서서 차들이 막 다니는 찻길에서 몸을 새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 상태에서 등을 보이고 울어요. 그걸 카메라가 다가가면서 쫙 비추면서 그 장면이 끝나는데 제가 지금 생생하게 묘사하잖아요. 네. 지금 보는 것처럼. 네. 그 정도로 이 영화나 이 장면을 좋아하고요. 그때 어떤 그 동그랗게 말아진 이 신의 주인공이죠. 신의 어떤 모습, 이 장면은 정말 미량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순간이죠.
문학적으로 되게 아름다운 느낌도 들었어요. 뭔가 문학 작품에서 읽었던 저는 이제 그 이창동 감독을 문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쪽이에요. 이창동 감독이 사실은 뛰어난 소설가였다는 걸 우리가 네. 알기 때문에 네. 자꾸 그런 이미지랑 결부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이창동 감독의 대사들일수록 오히려 비문학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막 미사역으로 잘 꾸민 말들, 수사학적인 말들 이런 대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런 거고요. 오키 영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키 영화는 정말 이상한 영화예요. 1부, 2부, 3부,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인공이 맞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부분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한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사귀는 두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모던하면서 형식적으로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깊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만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홍상수 영화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미량을 고르겠습니다. 네. 이것도 계속 뭐 최고작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봉준호 감독의 마더와 다 별점 5개니까요. 그렇죠. 마더의 최고 인상적인 장면은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에요. 제가 한 줄 평도 그렇게 썼다고 기억이 되는데 네. 거의 모든 감독들, 훌륭한 감독들이 첫 장면,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들어요. 그 중에서도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서로 비추면서 어떤 뭐 의미를 만들어내든 시각적으로 인상을 남기든 감정적인 앙금을 남기든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하는 한국 영화 최고가 마더예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서로 마주서게 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그런 면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고요. 봄날은 간다는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영화들이 멜로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뮤지컬을 못 만드는 것처럼. 근데 그 허다한 멜로 중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힐 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화고요. 마더를 고르겠습니다. 대망의 4강입니다. 네. 소장품과 함께 소개를 해볼까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외국 영화도 그렇지만 한국 영화 역시 64강에 오른 영화들은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들이라서 관련돼서 제가 다 사인을 받은 그런 또 수집품들이 많아요. 수집품을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의 추억 대 박쥐. 이 떨리는 마음을 좀 미루기 위해서라도 소장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벌고. 네, 살인의 추억인데 이게 뭐 대단한 수집품일까라고 하시겠지만 네. 이게 외국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한정판. 네, 우리나라에 안 나온 네. 네. 심지어 뒤에 읽어보니까 그 비틀스의 레디비 음반 또 에비로드 음반을 녹음했던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리마스터를 했어요. 네. OST인데요. LP 음반인데 심지어는 사인이 있습니다. 네, 동진님께라고 위에 보이시죠? 봉준호. 네, 심지어는 봉준호 감독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특별한 그런 살인의 추억 소품으로 보여드렸고요. 부럽습니다. 박쥐의 제 소장품은 초대형 상품이죠. 네, 여기 지금 사실은 파이아키아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 뭐 존경과 사의를 담아 이렇게 박찬욱 감독이 사인을 한 이 포스터를 제가 한국 영화 포스터 중에 모든 걸 통틀어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을 한번 뵀을 때 이 포스터 얻을 수 없냐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 메인 포스터가 아니거든요. 박쥐의. 지금 보시는 이게 사실은 박쥐의 메인 포스터인데 지금은 그걸 구할 수 없다고 잠시만 활용한 거라서 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그 포스터 구했다고 보내달라고 하길래 감독님 그냥 보내주시지 말고 사인 좀 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표구를 해서 걸어둔 소장품입니다. 대망의 결승 진출작은요? 외국 영화보다 한국 영화에 달린 댓글에 훨씬 더 비판적인 댓글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많이 아시던 작품들이기도 하고 또 호불호가 다들 뚜렷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 이 자리에 선 어떤 그 영화 평론가라면 10명 중에 9명은 살인의 추억을 고를 것 같은데요. 저는 나머지 1명인 것 같습니다. 박쥐를 고르겠습니다. 박쥐 결승 진출. 미랑과 마더입니다. 이것도 괴롭네요. 일단 소개부터. 이창동 감독님이 이제 옛날 분들이 이렇게 형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동진 형. 네, 이동진 형 하면서 함께 있는 영화 풍경에서 2010년도에 저랑 인터뷰하고 만나셨을 때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갖고 있는 미량의 DVD입니다. 요 수석은 또 그 네. 중고나라에서 구매하신 다음에 사인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수집품이고 제 나름대로는 독창적으로 마련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기생충에 관련된 그런 것이겠지만 어쨌건 마더랑 관련해서 봉준호 감독에게 사인을 받은 이 수석을 여러분께 자랑을 해봅니다. 자랑의 순간은 짧고 결정의 선택의 순간은 네. 미량과 마더인데 네. 미량을 고르겠습니다. 결승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외국 영화의 최고작을 뽑으신 그런 방송은 몇 개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한국 영화 이렇게 21세기 최고
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들을 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걸작들이라서 이 사이에 네. 사실은 우열을 가린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힘드네요. 그럼에도 저는 평론가로서나 한 명의 관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제 나름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직업 윤리로만 말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거론되는 감독들 제가 다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인터뷰를 하거나 다 만났던 분들인데 그분들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작품만으로 판단드리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승입니다. 미량 대 박쥐. 제가 이 짓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수많은 영화 62편을 네. 지금 이렇게 하고 2편을 남긴 거 아니에요? 네, 최후의 결정 전에 뭐 하실 말씀이라도. 네, 지금 거의 뭐 사형수의 느낌이 드는데, 네. 일단 밀양은 제가 그 당시에 그런 한 줄 평을 썼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도달할 수 있는 깊이가 밀양이 도달한 깊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평을 그 당시에 쓴 적이 있어요. 이 영화는 밀양할 때 이제 밀양이 어떻게 보면 지역명이기도 하고 벼량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햇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보시면 이 영화에서 빛이 비치는 순간들이 중요한데 시작 자체는 차 안에서 빛나는 어떤 햇빛을 올려다보면서 영화를 시작하고 맨 끝에는 그런 차의 유리창을 거치지 않고 굉장히 허름해 보이는 마당에 페트병도 막 뒹굴고 거기에 빛 한 줄기가 들어서는 것을 카메라가 내려보면서 끝나요. 이런 식으로 빛을 다루고 있는데 빛은 밀양이라는 도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런 맥락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다루는 것은 결국 용서라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용서라는 것에 얼마나 허망한 뒷부분이 있는가 혹은 이창동 감독이 가장 관심 있어하고 수많은 예술가들이 관심 있어하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밀양의 깊이는 굉장하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어떤 사술도 들어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쥐는 제 평생 가장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영화가 이렇게 재밌어도 돼? 이런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재밌기만 한 게 아니라 영화가 너무너무 훌륭한 걸작인 거예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어떤 지점으로 올라가도 영화적인 절정을 만날 수 있는 작품? 산이라는 게 이렇게 특별한 등반로가 하나만 딱 매끈하게 따여져 있는 산도 있겠지만 사실은 산알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에 비유를 한다면 어떤 명산은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모습,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모습인데 다 제각각의 모습에서 정말 뛰어난 명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박쥐 같은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박쥐는 정말 박찬욱 감독 영화의 집대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박쥐가 너무 좋아서 박쥐를 넘어서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아직은 못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작품을 좋아하고요. 모든 맥락에서 저한테는 영화가 줄 수 있는 쾌락의 극단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자, 이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제가 뭐 고를 것 같아요? 느낌은 네. 밀양이에요. 밀양을 고를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지금 스텝이 5분이 계십니다. 투표하시죠. 제가 밀양을 선택할 것 같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쪽에서는 2명. 두 분. 박쥐. 박쥐를 선택할 것 같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명. 박쥐. 와, 전체적으로 3대3 아니야. 예. 내가 잘 속였네. 그렇죠? 밀양 대 박쥐. 네. 밀양과 박쥐 중에서 제 선택은 밀양입니다. 밀양. 네. 네, 한국영화 최강전 오늘의 우승작은 바로 밀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한테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냥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또 평론가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쭉 보신 영화들 중에서 마음을 건드리는 영화들이 있으면 아 맞아 이런 영화가 있었지 아직 못 봤네 하시는 영화들 한번 보시면 저는 사실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64편 중에 52편은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2부작 시리즈로 외국 영화 21세기, 한국 영화 21세기 했는데요. 네. 20세기는 아니에요. 20세기 걸작들이 더 많겠죠.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못 보신 영화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 20세기도 한번 제대로 이런 식으로 한계가 많겠지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또 댓글들 어떻게 하시나 한번 좀 반응 좀 보고 설렙니다. 정말 원하시면 네, 네.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어 타임! 파이어! 키야.